이놈아, 글도 모르는 짐꾼이 장부를 들여다봐 썩 꺼지지 못할까? 나으리, 글은 몰라도 됩니다. 이 장터 물건값이 사흘 뒤 반토막 날 건 알거든요. 이놈아, 글도 모르는 짐꾼이 장부를 들여다봐 썩 꺼지지 못할까? 행수대리 최봉삼이 장부를 빼앗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만석상회 창고 앞마당이었지요. 한양 장터에서도 손꼽히는 큰 상회였습니다. 나으리, 글은 몰라도 됩니다. 이 장터 물건값이 사흘 뒤 반토막 날 건 알거든요. 말단. 짐꾼 이도준이 등짐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23살 때 묻은 삼배 저고리에 집신 차림이었지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장터 어느 행수보다 또렷했습니다. 최봉삼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으로 장부를 탁 내리치며 이도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지요. 창고 앞에 모여든 짐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당장 이 짐이나 져라. 건방진 놈. 최봉삼이 도준을 밀쳐내고 휘적휘적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도준은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지요. 천천히 등짐을 다시 축혀 올리며 장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상회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행수 엄만석의 외동딸 엄소아였지요. 21살 비단 치마 저고리에 댕기머리를 곱게 따은 아가씨였습니다. 소아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도준의 뒷모습을 눈으로 좇았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을 어느 지역에서 받으실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함께 누르시면 새로운 이야기 선물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한양 저작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왁자지껄했습니다. 포목전, 어물전, 미곡전이 줄줄이 늘어선 큰 길에 짐꾼들이 오가며 땀을 쏟았지요. 그 한가운데를 도준이 쌀가마를 지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도준의 눈은 달랐습니다. 짐을 지면서도 좌우 전방을 훑었지요. 미곡전 앞에 쌓인 가마수, 포목전에 걸린 비단의 빛깔, 어물전 생선의 신선도까지 눈 깜짝할 새 읽어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맞물려 돌아갔지요. 도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북쪽에서 쌀배가 늦어지고 있어. 사흘 안에 반드시 온다. 그럼 값이 무너지지. 지나가던 늙은 짐꾼 황서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상회 안채. 행수 엄만석이 커다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인물이었지요. 최봉삼이 들어와 허리를 굽히며 아뢰었습니다. 행수 어른, 그 짐꾼 놈이 또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버릇없는 놈이니 당장 내치십시오. 엄만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물었지요. 그래서 무어라 하더냐? 최봉삼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쌀값이 사흘 뒤 반토막 난다는 허튼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짐꾼 주제에 어림도 없는 소리지요. 엄만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만석은 아무 말 없이 최봉삼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장부를 펼쳐 북쪽 쌀배 입항 기록을 찬찬히 살폈지요. 손가락이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도준의 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수치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소아가 부엌에서 직접 소반을 들고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짐꾼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쭈그려 앉아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지요. 소아는 도준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도준은 창고 구석에 홀로 앉아 작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소아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장터 지도와 숫자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소아는 소반을 들고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소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지요. 행수 딸인 줄 알아차리고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 아가씨. 그냥 심심풀이로 극적인 것입니다. 소아는 바닥의 그림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지요. 미곡전과 포목전의 위치, 각 전방의 재고량, 날짜별 가격 흐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대가 오늘 최 대리에게 쌀값 반토막을 말했다는 그 짐꾼이요? 도준이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가씨. 짐 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요. 소아는 한동안 도준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소아가 소반을 도준 앞에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드시오. 그리고 그 눈 함부로 감추지 마시오. 도준이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소아는 이미 돌아서서 안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소아의 댕기를 살랑 흔들었지요. 도준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쌀배 12척이 한꺼번에 한강나루에 닿았지요. 미곡전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가격을 외쳐댔습니다. 도준이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쌀값이 반나절 만에 뚝 떨어졌지요. 만석상의 창고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흘 전에 비싼 값으로 쌀을 대량 매입해 두었다가 낭패를 본 상회들이 줄줄이 손해를 입었지요. 그런데 만석상에만 홀로 피해가 없었습니다. 채봉삼이 사흘 전 몰래 재고를 처분해 두었던 덕분이었지요. 채봉삼이 행수 엄만석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능청스럽게 아뢰었습니다. 행수 어른, 소인이 미리 장세를 읽고 재고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위기를 넘겼지요. 엄만석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처마 밑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황서방이 옆에서 혀를 끌끌 찼지요. 도준아, 내가 먼저 말했건만 저 최 대리란 놈이 내 공을 가로챘구나. 도준이 고개를 저으며 등짐을 축혀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상해가 살았으면 됐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채봉삼이 신복 둘을 불러 귓속말을 나누었지요. 저 짐꾼 놈이 언제 또 나댈지 모른다. 미리 손을 써야겠어. 신복 하나가 음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창고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지요. 포목 두 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채봉삼이 불이 나게 달려와 손가락으로 도준을 가리켰습니다. 저놈이 훔쳤습니다. 간밤에 저놈이 창고 근처를 얼쩡거리는 걸 소인이 똑똑히 보았지요. 짐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준이 두 눈을 크게 뜨고 항변했지요. 소인은 간밤에 황서방 어르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채봉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황서방이라면 내 편이 뻔하지. 누가 믿겠느냐. 엄만석이 굳은 얼굴로 도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채봉삼이 옆에서 계속 부추겼지요. 행수 어른, 저런 자를 두면 상회 망신입니다. 당장 내치십시오. 도준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 문이 삐걱 열리며 소아가 걸어 나왔지요.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채봉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아가 엄만석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손에 쥔 것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천조각이었지요. 간밤에 창고 담장 너머 골목에서 주었습니다. 최 대리 나으리 신복의 것과 같은 무늬입니다. 채봉삼의 눈이 번뜩 흔들렸습니다. 소아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지요. 또한 간밤 삼경에 소인이 직접 창고 쪽을 지나쳤는데 도준이는 황서방 어르신과 함께 창고 반대편 짐꾼 숙소에 있었습니다. 소인이 증인입니다.
창고 앞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엄만석의 눈이 천천히 최봉삼에게로 향했지요. 최봉삼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가씨, 어찌 짐꾼 편을 드십니까? 소인은 억울합니다. 엄만석이 손을 번쩍 들어 최봉삼을 제지했습니다. 일단 물러가거라. 진상을 밝힌 뒤 처분하겠다. 최봉삼이 이를 악물며 물러섰지요. 도준이 고개를 들어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아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도준이 창고 뒤편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소아가 다가왔지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도준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소아가 나직이 대꾸했지요. 고마워할 것 없소. 억울한 사람을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아가 도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공을 빼앗겼는데도 어찌 그리 태어나오? 도준이 두레박을 내리며 빙그레 웃었지요. 공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가씨. 결국 쌀값은 떨어졌고 상회는 살았지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소아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우물가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지요. 소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 같은 사람은 처음 보오. 도준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봄볕처럼 따뜻한 침묵이 흘렀지요. 한편 안채에서는 최봉삼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신복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저 짐꾼 놈을 이번엔 완전히 없애야겠어. 그리고 아가씨도 문제야. 내 계획에 방해가 된다. 신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주는 짐꾼 숙소 한 구석에 앉아 흙바닥에 다시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황서방이 옆에서 졸다가 눈을 떴지요. 도준아, 이 밤에 또 뭘 꾸미는 거냐? 도준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최 대리 나으리가 저를 모함한 진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준은 등짐을 지면서도 눈과 귀를 쉬지 않았지요. 최봉삼이 장터 동쪽 끝 경쟁 상회인 덕풍상회 심부름꾼과 몰래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안으로 사라졌지요. 도준이 슬그머니 뒤를 밟았습니다. 골목 안허름한 주막이었습니다. 최봉삼이 낮은 목소리로 덕풍상의 심부름꾼에게 두루마리를 건네는 것이 보였지요. 도준이 처마 밑에 바짝 붙어 귀를 세웠습니다. 다음 달 비단 매입 물량과 가격이 여기 있소. 약속한 금액은 꼭 챙겨주시오. 도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장부 내용을 경쟁 상회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도준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는데 발밑에 돌이 툭 굴러떨어졌습니다. 최봉삼의 눈이 번뜩 골목 입구를 향했지요. 도준은 담장 뒤로 몸을 납작하게 눌렀습니다. 최봉삼이 골목 입구까지 나와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최봉삼이 다시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준이 숨을 몰아쉬며 담장 뒤에서 빠져나왔지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도준이 황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최 대리가 장부를 덕풍상회에 팔고 있습니다. 황서방이 눈이 휘둥그레져 주위를 살폈지요. 이놈아, 목소리를 낮춰라.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도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두루마리를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요. 도준은 밤마다 숙소 구석에서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증거를 잡으려면 최봉삼이 다음번 거래를 할 때 현장을 덮쳐야 했지요. 그러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그 무렵 안채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만석이 소아를 불러 앉혔지요. 소아야, 최봉삼의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채봉삼은 곧 행수 자리를 이을 사람이니 내 앞날이 든든할 게야. 소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소녀는 아직 혼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소아가 무릎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만석이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마음이 없다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소리냐? 다음 달 안으로 결정하겠다.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소아가 뒤란에 나와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지요. 담장 너머 창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준이 또 밤새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것이었지요. 소아가 한참 그 불빛을 바라보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뒤편 우물가였습니다. 소아가 다가오자 도준이 화들짝 일어섰지요. 아가씨, 이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소아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드릴 말씀이 있소. 두 사람이 나란히 우물가 돌 위에 앉았지요. 아버지께서 소녀를 채봉삼에게 보내려 하십니다. 소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준이 굳은 얼굴로 주먹을 쥐었지요. 소아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 전에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이 있소. 채봉삼이 아버지 장부를 빼돌리고 있다는 걸 소녀도 눈치채고 있었소. 도준이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도 아셨습니까? 소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석 달 전부터 장부 숫자가 이상했소. 그러나 증거가 없어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했소. 도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라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도준이 흙바닥에 채봉삼의 거래의 경로를 그려가며 설명했지요. 소아가 눈을 빛내며 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거래는 보름 뒤 비단 매입대일 것이오. 그때 안채 장부와 거래 내역을 맞춰보면 빈자리가 드러나지요. 도준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가씨, 그 생각을 어찌하셨습니까? 소아가 담담하게 대꾸했지요. 짐을 지면서 장터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장부를 보면서 숫자를 읽는 사람도 있는 법이오. 도준이 소아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났지요. 도준이 번개같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을 뿐이었지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다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채봉삼의 신복이 주막 골목에서 나오는 소아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간밤의 인기척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채봉삼의 신복이었지요. 신복이 빠른 걸음으로 채봉삼에게 달려갔습니다. 채봉삼이 보고를 듣고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아가씨까지 그 짐꾼 편이라니. 보름 뒤 거래를 앞당겨야겠어. 신복이 눈치를 살피며 물었지요. 그럼 짐꾼놈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채봉삼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누명이 아니라 진짜로 없애버려야지. 도주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보름을 기다리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지요. 황서방이 장터 곳곳의 상인들에게 넌지시 물어봐 주기로 했고, 소아는 안채 장부를 몰래 베껴두기로 했습니다. 도준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지요. 딱 한 번만 기회가 오면 됩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날 밤이었습니다. 창고 쪽에서 소란이 벌어졌지요. 채봉삼의 신복 셋이 도준의 멱살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이놈아, 창고 장부를 훔쳐봤지? 당장 행수 어른께 끌려가거라. 도준이 두 손을 뿌리치며 버텼지요. 창고 앞마당에 짐꾼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황서방이 앞을 막아섰지요. 무슨 짓이냐? 도준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최봉삼이 유유히 걸어 나오며 손뼉을 쳤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있다. 도준이 너 오늘 끝이야. 최봉삼이 천조각 하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장부 보관함 자물쇠에 끼어 있었다. 내 저고리 천이지? 도준이 자신의 저고리 소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매 끝이 뜯겨 있었지요. 도준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누군가 미리 손을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엄만석이 창고 앞에 나타났습니다. 최봉삼이 무릎을 꿇으며 아뢰었지요. 행수 어른, 이놈을 당장 관아에 넘기십시오. 2번이나 상해를 어지럽힌 자입니다. 엄만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들어 엄만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행수 어른, 소인은 억울합니다. 단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만석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지요. 하루를 주겠다. 그 안에 밝혀내지 못하면 관아로 넘긴다. 최봉삼의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습니다.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도준이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황서방을 불렀지요. 어르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황서방이 눈을 비비며 일어섰습니다. 말해라, 도준아. 내 늙은 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 도준이 흙바닥에 빠르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 대리는 오늘 밤 안으로 덕풍상회에 비단 매입 물량을 넘길 겁니다. 보름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저를 관아에 넘기기 전에 서둘러 거래를 끝내려 할 테니까요. 황서방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로구나. 도준이 황서방의 귀에 대고 작전을 속삭였습니다. 황서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장터 쪽으로 사라졌지요. 도준은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채 쪽이었지요. 소아를 찾아야 했습니다. 소아가 뒷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먼저 입을 열었지요. 다 들었소. 하루밖에 없소.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오늘 밤 안채 장부에서 비단 매입 예정 물량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 대리가 덕풍상회에 넘긴 숫자와 대조해야 합니다. 소아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베껴두었소. 품 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도준에게 건넸지요. 도준이 종이를 펼쳐 눈으로 훑었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맞물렸지요. 완벽합니다. 아가씨. 그날 밤 이경이 지났습니다. 최봉삼이 두꺼운 도포를 걸치고 창고 뒷문을 빠져나왔지요. 신복 하나를 데리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담장 그늘 속에서 도준이 그 뒷모습을 눈으로 좇았지요. 골목 안주막이었습니다. 덕풍상회 행수 박노철이 먼저 와 앉아 있었지요. 최봉삼이 두루마리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이번 비단 매입 물량이요. 만석상회가 다음 달 초 대량 매입에 나설 테니 덕풍상회가 먼저 선점하면 됩니다. 박노철이 두루마리를 들여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문이 벌컥 열렸지요. 황서방이 장터 상인 서넛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저기 있다. 저 두루마리가 증거다. 최봉삼이 화들짝 놀라 두루마리를 품 안에 쑤셔 넣으려 했지요. 그러나 상인들이 이미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도준이 주막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봉삼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지요. 네 이놈.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도준이 차분하게 맞섰습니다. 함정이 아닙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 직접 하신 구덩이에 나으리께서 빠지신 것이지요. 황서방이 두루마리를 빼앗아 펼쳤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았지요.
만석상의 장부와 정확히 일치하는 비단 매입 물량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철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요. 박행수 나으리, 어디 가십니까? 도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막 입구에 황서방의 아들이 버티고 서 있었지요. 박노철이 발이 묶인 채 굳어버렸습니다. 최봉삼이 이를 악물며 도준을 노려보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막 뒷문이 열리며 낯선 산에 셋이 들어왔지요. 값비싼 도포에 칼을 찬 차림이었습니다. 최봉삼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지요. 왔군. 이제 끝이야. 낯선 사내 중 우두머리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들 모두 내일 아침 한양 저작거리 한복판에 세울 것이오. 만석상의 짐꾼이 행수를 모함하려 했다는 것을 온 장터에 알릴 테니. 도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최봉삼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두머리 사내가 도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최 대리 나으리를 건드려. 이 두루마리도 내가 위조한 것이라 할 것이야. 도준이 버둥거렸지요. 황서방이 막아서려 했지만 신복들에게 밀려났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도준이 두 손이 묶인 채 저작거리 한복판으로 끌려 나왔지요. 장터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장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최봉삼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소리쳤지요. 이놈이 만석상회를 욕보이고 행수 어른을 모함한 도둑이요. 장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눈에 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미곡전 상인, 포목전 상인, 어물전 상인들이었지요. 도준이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두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를 가르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지요. 장터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노포 미곡전 주인 임서방이었습니다. 황서방이 간밤에 찾아가 도움을 청한 인물이었지요. 임서방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 대리 나으리, 잠깐 기다리시오. 임서방이 품 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들었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덕풍상회 박행수와 나으리가 주고받은 거래 약정서요. 소인이 어젯밤 박행수에게서 직접 받아낸 것이오.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최봉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서방이 계속 외쳤지요. 박행수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소. 최 대리가 3년 동안 만석상회 장부를 빼돌려 덕풍상회에 팔아왔다고 말이오.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봉삼의 뒤에 선 낯선 사내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 묶인 손을 힘껏 비틀었지요. 황서방이 달려와 밧줄을 끊어주었습니다. 도준이 두 손을 털며 일어섰지요. 도준이 군중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소인이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들으십시오. 도준이 소아에게서 받은 장부 사본을 펼쳤지요. 만석상회 비단 매입 예정 물량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덕풍상회에 팔린 같은 숫자가 저기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숫자가 아니라면 소인의 목을 내놓겠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앞다투어 두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지요. 군중이 웅성거리다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봉삼이 뒷걸음질을 쳤지요. 낯선 사내들이 슬그머니 군중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그때 저작거리 입구에서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임서방이 미리 관아에 신고를 해둔 것이었지요. 포졸들이 최봉삼과 낯선 사내들을 애워쌌습니다. 최봉삼이 버둥거리며 소리쳤지요. 이놈들 나라. 내가 누군지 알아? 포졸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알지요. 오늘부로 죄인이시오. 최봉삼이 포졸에게 끌려가던 날 오후였습니다. 만석상회 안채가 고요했지요.
엄만석이 평상에 홀로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곁에 두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준이 안채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수 어른, 이 모든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소인의 잘못입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엄만석이 천천히 눈을 떴지요. 한참 동안 도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엄만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잘못은 나에게 있지. 눈앞의 것만 보고 진짜를 보지 못했으니. 도준이 고개를 들었지요. 엄만석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엄만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준 앞으로 다가와 우뚝 서더니 손을 내밀었지요. 일어나거라. 도준이 놀라 엄만석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엄만석이 도준의 어깨를 가만히 쥐었지요. 내가 쌀값을 예측했던 날부터 알아보았다. 그러나 내가 겁쟁이였지. 엄만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짐꾼 주제에 감히 장부를 봤다고 나무랐지. 그 눈을 진작 알아보았어야 했는데 도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황서방이 마당 한쪽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임서방이 옆에서 어깨를 툭 쳤지요. 울긴 좋은 날인데. 황서방이 코를 훌쩍이며 웃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짐꾼들이 웅성거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엄만석이 도준을 데리고 창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짐꾼들과 상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엄만석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이도준을 만석상의 새 행수 대리로 삼겠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짐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황서방이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임서방이 손뼉을 쳤습니다. 도준이 멍한 얼굴로 엄만석을 바라보았지요. 행수 어른, 소인은 몰락한 가문의 짐꾼입니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엄만석이 도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짐꾼이 뭐 어떻단 말이냐? 이 만석상회를 통째로 들어올릴 눈을 가진 자가 행수 대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도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아가 안채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지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엄만석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지요. 소아야, 나오너라. 소아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짐꾼들이 일제히 시선을 모았지요. 엄만석이 소아와 도준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 만석상회를 살렸다. 내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서 몰랐던 것을 이 둘은 알았지. 엄만석이 긴 침묵 끝에 말을 이었습니다. 도준아, 내 신분이 짐꾼인 것은 안다. 그러나 사람의 값어치는 신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더구나. 내가 평생 장사를 하면서 이제야 그것을 배웠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소아의 혼처를 내게 허락하겠다. 엄만석의 말이 떨어지자 황서방이 그만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임서방이 손뼉을 치며 웃었지요. 짐꾼들이 서로 등을 두드렸습니다. 도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소아가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이 소아를 바라보았지요. 소아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눈 함부로 감추지 말라고 했지요. 도준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감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봄볕이 만석상회. 마당 가득 쏟아졌지요. 저작거리에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을 어느 지역에서 받으실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함께 누르시면 새로운 이야기 선물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